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한 3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습니다. 여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할 돈을 1조 6천억 원 가까이 빼돌렸다는 판단입니다. 10대 청소년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박대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100만 명이 운집하는 서울 불꽃축제를 앞두고 명당을 둘러싼 웃돈과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자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다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입법 독재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까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지 이틀 만에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재표결 전부터 국민의힘은 3개 법안 모두 악법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면 여당이 공범이 될 거라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성토하는 등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막아도 다음엔 무너집니다. 자유투표의 장막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용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까지 꾸리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제기되는 의혹까지 담아 특검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잦아지고 있다며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 파괴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와 국회 재표결,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전국이 일주일여 만에 2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끝까지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야당과 탄핵 정국을 위한 술수라고 반대하는 여당의 극한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은 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당 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김 여사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출구 전략을 고심할 때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일단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은 당장 발등에 불은 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할 만큼 특검법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자신했지만 108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데에는 일부 당혹감도 읽힙니다. 단일 대우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 대우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특검 찬성이나 기권, 무효를 선택한 거로 추정되는데
김 여사 사과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요구하는 당 안팎 분위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모순점이라든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친윤계는 냉담하게 반응해온 만큼 계파 간 갈등이 표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요구하며 애둘러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 내에선 김 여사가 사과를 한다면 의혹에 대한 인정 그리고 특검 재발의를 위한 동력이 될 거라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결을 같이하며 굳이 말을 보태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동훈 당시 후보를 향한 공격을 진보 성향 매체에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도 내용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배후 색출을 요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는 가운데 당을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당 내 4명 이탈표는 당 내부 균열이 숫자로 또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젠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리스크는 매듭을 짓고 가야 할 때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관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도부의 결론을 위임하고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총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팽팽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틀 전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증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전 부지사의 변호를 자처했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여당이 검찰의 사건 조작에 동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은 이미 1심 법정에서 기각된 거짓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범죄자에게 허위 변론의 장을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범죄자가 국회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떠들어댈 특혜를 얻고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이전 부지사를 향해선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로비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과거 이재명 대표 재판을 도왔고 불법 후원을 했다고 폭로할까 두려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유지사 그 조직을 관리해서 전에 광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전 부지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녹취를 재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강압 수사로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토로하는 육성은 쏙 빼고 왜곡했다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이 야당 탄압 수사를 거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녹취 파일을 건넨 제보자 검찰 아닙니까? 자기 편은 봐주고 정적을 없애기 위해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게 윤석열 정부 검찰이냐며 이전 부지사 폭로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기울였어도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받는 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재판 기록을 국회에서 공개하는 등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정 밖 공방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조 6천억 원 가까이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주거지와 큐텐그룹 사무실, 티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이들이 티메프 재무 상황이 판매 대금을 정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는 걸 알면서도 할인 이벤트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1조 1천억 원 넘는 돈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들이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할 판매 대금 671억 원을 빼돌려 다른 기업 인수에 활용하고 경영 자문 등을 명목으로 티메프 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692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례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구 대표는 성장을 위한 전략이었을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로 30살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없이 얼굴을 드러낸 박대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대성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있다며 이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동창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학생 휴학 인정 후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을 불러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학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유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가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자 교육부는 곧바로 강경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진행했고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휴학 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의 설득에도 도무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서울대 의대 의예과 1학년생 가운데 올해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2학기 등록금을 낸 의대생이 3.4%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들의 휴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대생의 의도와 달리 유급할 가능성이 큰데 총장 입장에서는 대규모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을 승인하자니 정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셈이라 부담스러운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 유급 기준을 완화한 채 정부 눈치를 보거나 의대학장이 승인한 휴학권을 대학 총장이 손에 들고만 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대학교 1학기는 물론 2학기도 4분의 1 넘게 지나간 상황. 휴학이냐 유급이냐에 고르기 힘든 선택지 사이에서 대학 총장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유사시엔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단에 앉아 장병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간부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립니다.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를 현지 시찰한 것으로 북한 관영 매체는 수중 침투나 낙하산 등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현지 발언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괴뢰라고 지칭하며 국군의 날 기념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주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남측을 향해 언제든 핵무기 사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건 지난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거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사흘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루 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 등장한 우리 국군의 날 기념식을 겨냥해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를 펼쳤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딴 북한의 위협 메시지는 미국 대선을 앞둔 대외적 성격과 함께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를 앞둔 대내적인 성격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표현의 정도 차이보다는 오히려 이제 김정과 김여정이 직접 연속해서 나서서 이것을 언급을 했고 노동신문을 통해 대주민 공개를 하는 부분, 이게 오히려 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군은 북한의 주장이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도 수사적 위협들에 대해선 필요한 대비와 함께 의도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2026년도에 8.3%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부담해야 하는 돈은 1조 5,192억 원으로 8.3% 인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이후 8차례 협의를 거쳐 방위 분담금을 1,164억 원 인상하는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인상폭은 지난 11차 협정 당시 13.9%보다 크게 줄어서 10차 협정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5년이고 연간 증가율은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1차 협정에서 적용한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3%였던 반면 8차와 9차 협정에 적용한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분담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협의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미군 역외 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전격 합의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시점에 다음 협정이 타결돼 국회의 심의 기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협정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첫 국회 연설에서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 등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한일 국교 60주년을 앞두고 폭넓고 공고한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国交正常化60周年を迎えることも見据え、岸田総理がユン大統領との間で築かれた信頼関係を礎に、日韓両国の協力をさらに堅固で幅広いものとしていきます。 다음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건파로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가 재임 기간 우리나라와 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방위력 증강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독도 영유권이나 강제 동원 등에 대한 인식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주장해온 이시바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今後憲法審査会において与野党の枠を超え建設的な議論を行い、国民的な議論を積極的に深めていただくことを期待します。 이시바 총리의 이런 입장은 자칫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불안과 갈등을 조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 평양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납북 가족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시다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8호 태풍 끄라톤의 세력을 약화시킨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설악산에는 올가을 첫 단풍을 선물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심 부근에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달했던 끄라톤. 한반도를 향할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타이완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힘을 잃더니 내륙을 지나며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서쪽 해역은 수심이 얕아 태풍이 더 발달하지 못한 데다 동쪽의 높은 산맥들과 충돌하면서 급격히 약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타이완 내륙에서 약화한 태풍은 한반도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5일인 토요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되지만 6일 오전부터는 약화된 태풍으로부터 유입된 수증기가 찬 공기와 부딪히는 제주도와 남부 중심으로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을 막은 찬 공기는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을 선물했습니다. 지금 설악산에 지금 대청봉에서 소청봉 사이에 지금 단풍이 들고 있고요. 10월 초순부터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단풍은 지난달 말까지 늦더위가 이어진 탓에 지난해보다 나흘, 평년보다는 엿새가량 늦게 찾아왔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이제야 한반도의 가을 시계가 빨라지면서 전국에서 붉은 옷으로 갈아입는 가을산을 곧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은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오늘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됐습니다.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 파괴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재표결에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당 의원이 108명인데 부가 반대가 이제 104명이 나왔네요.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들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여당 전체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측면, 입법적 측면 그리고 정무적 측면을 좀 나눠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무적 측면에서의 어떤 사과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지금 입법적 측면에서는 특별검사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그 특검 제도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부결된 특검 법안은 야당이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병대원 특검 법안하고 같이 표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원래 그 제3자 추천,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을 들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형식상 대법원장 추천을 하지만 사실은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가지고 또 2명의 특검 후보를 야당이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고 계속 비판해왔어요. 그런데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갖는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을 하면 그러면은 해병대원 특검법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필연적 귀결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였으면 이제 108명이 다 반대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탈표가 과연 몇 표가 나올까 이게 관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개별적으로 그분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투표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김건희 여사 사안에 관해서 조속한 정무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던지는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즉 어쨌든 당내에서도 이렇게 투표로까지 표현되는 어떤 적극적인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을 함으로써 그러면은 이 사안에서 입법적 평면에서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정무적 평면에서는 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잘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이제 단일 대오 이걸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원내에서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저희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좀 기시감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저희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음에 이제 부결이 됐을 때 무효표, 기권표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가결이 됐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표나 이탈한 표들은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번까지는 어떻게 버티겠으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왜 이렇게 저는 해석하냐면 사실 지난 첫 번째 통과가 될 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죠. 뭐 명분은 뭐 다양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방탄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또 발의할 겁니다. 그 당시에 가서도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도 이 법적인 내용 아까 말씀하신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 추천해서 뭐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특검법이다 이 논리를 계속 펼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결국 지금 이번에도 결국 그런 입법적 측면에서는 얘기하지만 정무적 측면에서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더 강화된이란 게 민주당이 더 이상 뭐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더 강화시킬 것도 없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더 강화된 특검법이 뭐냐? 지금 계속해서 뭔가 그 짙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더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더 담아낸다면은 저는 다음번에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는 아마 8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8표만 이탈하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경고를 하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까지는 좀 참자라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달 재발의한다고 그랬죠? 예, 최대한 빠르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그 4표가 이탈표라고 표현되는 그 4표가 조속한 정무적인 표현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과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과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의원들이 여러 명 계시죠.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들 말고도 뭐 사석에서는 그런 사과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의원들은 더 계신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안들은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과 본질에 맞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계속 국민들께서 뭔가 이해하지 못하시는 상황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입법적 평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사법적 평면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할 일입니다만 정무적 평면과 입법적 평면은 서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속한 어떤 정무적 조치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조속한이라는 게 과연 언제가 될까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그 시기를 조율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말이죠. 우리가요 사과에 관해서 정석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2015년 그 이재용 부회장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집단 발병 사태가 터졌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사과문도 아주 모범적으로 써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사과의 타이밍도 앞뒤를 제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저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다른 어떤 그 수사 중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런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타이밍을 재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선을 받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조속하게 그 입장 표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당내에도 존재합니다. 그 명품 가방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기소 처분으로 이제 끝났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이 끝난 뒤에 아마 사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 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소가 나기 때문에 불기소 이후에 뭔가 사과나 유감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부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저는 오히려 민심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디올백 그 명품백 수수 관련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91명의 전주가 있었기 때문에 왜 김건희 여사만 기소해야 되냐라는 뭐 반론도 있지만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 BP 패밀리,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는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호가 관여율 5% 이상이면 이상 거래로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그 날짜에 10%가 넘는 20% 가까이 나오는 그런 이상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한다. 그 당시에 그때쯤 되면 국민들이 이번 명품백 수수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해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거기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여론은 안 좋아질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 다 조속한 시일 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걸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제인데요.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이 있었죠.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면, 그러니까 7월이었습니다.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세명 조사를 했나 봐. 대통령 되려고 뭐 어쩌고 점수부터 뭐 거기서 일대일 때부터 이제 수작을 했다. 이렇게 만연해 해주면 되고 이쪽에서는 거꾸로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대선 주자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사심을 가득 차고 있는 인간이다. 뭐지 우리는 하겠지. 싸우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그렇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자, 내용은 이제 대충들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며칠 지났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는 그래서 지금 이 배후가 있다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해라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상규명팀이 꾸려졌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빠르면은 이제 주초에 윤리위가 첫 번째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진상규명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예단을 떠나서 그런 예. 예단을 하진 않겠지만 동시에 어떤 그 성역 없이 어떤 전제도 두지 않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겠죠. 그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알베르 까뮈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정치 공작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요, 내일의 정치 공작에 용기를 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녹취록에서 본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이 일단 70억 원도 아닐 뿐더러 그것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대선 주자로서 개인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치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예. 총선 과정에서 당대표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는 흔히 수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국민들은 사실 개별 지역구의 총선 후보자들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당의 수장을 보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가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일종의 그 인식조사가 병행이 돼서 수행이 됐던 것인데, 그것을 침소봉대에서 저렇게 허위사실로 정치 공작을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보수 정당에서 단호하게 절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철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 전 행정관하고 김다남 행정관, 전 행정관, 그리고 대통령 부부하고는 이제 친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 전 행정관 거취를 본인이 직접 지금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사안을? 뭐 사실 사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가 김대남 전 행정관과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3장 이상 나오게 되니까 이제 친분이 없다로 돌아섰는데요. 그것부터 처음부터 해명이 전 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아까 전에 뭐 공격사주 의혹, 저는 그 부분도 일단 국민의힘에서 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밝혀내겠지만, 저희는 그 공격 사주를 인한 대가로서 지금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이 가 있는 자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재부 공무원 출신 아니면 뭐 감사원 출신 이런 그 공무원 출신이 가거나 아니면 보통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는 전직 의원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예. 김대남 전 행정관은 선임 행정관 출신으로 선임 행정관은 2급에서 3급 정도의 위치를 받습니다. 근데 3급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3급을 받았던 사람이 저 정도의 위치, 3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위치에 간 거는 저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어떤 정부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상관관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금의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체 어떤 조건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저 자리에 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통령실이 강하게 선은 그었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더더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또 이 한 대표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또 적지 않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표 계속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다남하고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 녹취 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측에 있었죠. 특보였었나요? 그래서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나경원 의원께서 본인의 경선 때 어떤 대외 일정 특보였다고 해서 일부러 감싸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뭐 그 패스트트랙 그 공소 취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것에 앙금이 남아서 저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선에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좀 염려되는 네.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은 비판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좀 국민들께서 그렇게 안 보실 것 같은 내용이 두 가지 점이 있죠. 일단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더 해당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해당행위라고 했는데 예. 오히려 그러면은 이런 정치 공작이 불거졌는데 그걸 조용히 넘어가면 그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당의 기틀을 흔드는 해당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시끄럽게 한다고 하셨는데 당내에서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반대하거나 문제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친한 게 친윤 계로 이렇게 나눠도 됩니까? 개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진상 규명은 철저하게 해야죠. 이런 일이 보수 정당에서 반복되면 나중에 뭐 김대엽, 드루킹, 뭐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이런 가짜 뉴스에 의한 음해 공작들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아까 그래픽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는 것은 뭐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홍준표 시장께서도 2017년에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그 본인을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라고 비판했던 그 류여해 전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2017년 12월에 당 윤리위에 회부됐었어요. 예. 그분은 윤리위에서 심지어 아하. 제명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홍 시장도 대표이던 시절에 그런 분 징계하지 말라고 사실 말렸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야권에서 발굴해서 비판을 하면은 얼마나 저희가 낯뜨겁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당의 원로신데 저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 고발 공격 사주뿐만 아니라 저런 자리에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갔을 것인가.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갈 경우 결국 정권에 대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덮고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조용히 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이 왜 대체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김대남 전 행정관을 저에 꽂아줬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더더욱 밝혀야죠. 근데 밝히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뭐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김대남 전 행정관이 거부를 하면 밝힐 수 없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 배우가 있다면 대통령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밝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도 진실을 밝히는 매우 어렵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 부의장께서는 이게 그 배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우가 없으면 어떻게 김대남 전 행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위치에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힘을 써줬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힘을 써주는 대가로서 뭔가 공격 사주라든지 그런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을 것이 정황상 저는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뭐 밝히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황이 이렇게 뻔히 있는데 그것이 그냥 본인이 자원해서 저 자리에 갔다 그걸 믿을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단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된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 한번 진행 상황을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천 개입 논란인데요. 이 논란이 됐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의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창원에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그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텔레그램 내용을 지금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런 대화를 국민들께서 쉽사리 납득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텔레그램 대화가 일단 뭐 여당 지도부나 공천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분과 나눈 대화는 아니고 또 뭔가 누구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개인의 의견 표명 차원인 것으로 보이긴 하고 또 이게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 저 문자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런 대화를 왜 대통령 배우자가 굳이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을 가지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죠. 네, 오해를 사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내용이 잠깐만 간추려 보면은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김영선 전 의원 단수공천 해줘야 된다. 단수공천이 아니고 경선 나가면 될 가능성이 적다. 떨어진다 분명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단수공천 나도 단수공천이 좋다. 근데 경선이 원칙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저 대화를 나왔을 때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결국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개입이 없었던 것 아니냐, 저런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24년 공천과 같이 나왔던 것이 22년 재보궐선거 공천입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정치자금법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가 22년 재보궐선거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월급의 절반을 항상 매달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절반을 줬을 것인가? 명태균 씨가 아무래도 그 공천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아무런 그 정치적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명태균 씨가 어떻게 힘을 써줬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 친분 때문에 그 힘을 써주지 않았겠냐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나온 그 텔레그램 24년에 대한 지금 의혹이 어떻거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22년에 대한 의혹도 점점 사실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년 총선은 어쨌든 그 공천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근데 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뭔가가 나와야 된다, 증거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정치권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만날 때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 만났는데 그때 명태균 씨가 함께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인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중간에 주선을 해서 연락을 해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건 확인을 해주셨고. 이제 기억나는 뭐 말을 한 건 없고 다만 이제 호칭은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김건희 여사는 그 호칭은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명색균 사장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선생님을 호칭하는 걸 제가 봤었기 때문에. 본인이 윤 대통령을 만날 때 명태균 씨가 주선을 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를 명박사라고 불렀고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게 꽤 친밀한 관계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뭐 친밀한 관계였는지 아닌지 또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약간 사안의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되고 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떤 뭔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다 친한 사람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본질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준석 의원은 지금 그 7불사의 밤이 그동안에 되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대체 새벽 4시에 왜 그 명태균 씨가 보는 앞에서 천하람 의원은 홍매화를 심었고 이준석 의원은 그걸 또 지켜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데 사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본인에게 그 집중되는 이목을 돌리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까지 꺼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준석 의원이 저 말을 한 건 매우 결정적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후보 시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입당하기 전에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날 때 배석했던 인물이 명태균 씨였다는 게 지금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전에 밝혀진 것이 그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 단일화 창구로서 명태균 씨가 나갔다는 얘기도 그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정말 좋은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취임식을 관람했고 이런 그 정황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명태균 씨가 누구의 힘을 받아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줄 수 있었겠는가? 여기까지 흐름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말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꽤나 친밀하게 뭐 친분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당대표를 만나러 갈 때 배석할 정도면은 그래도 꽤 믿는 사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에서 이준석 의원이 꽤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야당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2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녹취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인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그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요. 민주자 쪽이 후원금을 냈고 저는 사직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말씀이 크고. 그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리. 네. 민주당이 펼쳐놓은 검사청문회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녹취로 역공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그 변호인과의 대화. 여기서 이제 정치자금 지원, 또 변호사비 대납, 법원 로비 의혹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죠. 일단 이화영 씨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김성태 씨가 알고 있는 팩트가 하나 있다라고 하고 굉장히 두렵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언급했냐? 변호사비 대납, 무죄 법원 로비, 그다음에 정치자금. 정치자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법 정치자금의 그게 가능성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2년 9월에 불기소가 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 재판 때 그 특정한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3억 원과 2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았다. 그 주식은 뭐 3년 뒤에 팔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쌍방울 주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죠. 변호사비로 총 2억 5천만 원만 썼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이제 그 전환사채나 뭐 이런 등등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종결이 안 된 상태로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 로비는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것인데 사실 2020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이 파기환송이 될 때 그 논리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서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상의 TV 토론회인데 그 토론에서 거짓 답변을 하면은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토론회야말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 판례가 대법원 판결이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이제 이름이 오르내렸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 특검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작년 12월에는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해서 함께 통과시켰던 특검법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제2요구돼서 되돌아온 다음에 민주당이 다시는 발의를 안 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신 채택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특검법도 발의를 안 하고 권순일 대법관도 안 부르고 그렇게 하는지 사실 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고발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등장한 의혹들에 관해서 이제 빠르면 내주 초에 지금 고발을 할 거고요. 그 고발의 내용과 법리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평화광장이라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외곽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해찬 전 총리의 싱크탱크로 광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재단을 어떤 계승 발전한 형태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을 뭐 김성태 회장이 댔다. 그런 내용이 지금 녹취록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걸 이화영 씨가 본인의 입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일단 이 녹취록이 지금 항소심에서 이화영 측에서 제공한 지금 녹취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녹취록에 이런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거를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주장은 지금 풀 녹취를 다 들어야 된다. 지금 저 부분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의하면은 저렇게 김성태가 말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맥락을 저도 풀 녹취록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지금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나온 걸로 봤을 때 풀 녹취에 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리고 압박을 어떻게 했느냐. 뭐 딸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별건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상의 협박도 했다. 그리고 그 진술셈이나 그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도 한 두세 차례 이미 진행을 했다 이런 관련 내용들이 네. 그 풀 녹취록에 들어있다고 좀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극구함장에서 회의장에서 풀었던 저 내용 일부의 내용은 사실상 이 전체 녹취록에 그 왜곡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풀 녹취록 전체를 두고 이거를 판단해야지 그거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근데 드리고 이번 있습니다. 녹취가 상당히 휘발성이 있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김성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그리고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두렵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이것이 어떻게 해명이 돼야 되는 거지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이것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저도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풀 녹취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그 이화영 씨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은 민주당의 현직 경기도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정말 이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자신이 있으면 즉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의 문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도 그 무슨 회윤이 술판 논란이 그런 주장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것 다 지금 법원이 배척하고 9년 6개월 선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주장이 반복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검사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그 녹음 파일 전체를 한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듣고 판단하시라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위증교사 관련해서 그 녹음 파일 전체를 본인 SNS에 공유하면서 국민들 판단해 주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자신 있으면은 이 녹음 파일도 민주당에서 전체를 공개를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배추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배추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 금배추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아유, 미쳐 돌아가나. 미쳐 돌아가. 우리 식탁의 필수 재료 배추의 고공행진에 답답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한 2통은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으로도 한 통을 살까 말까 하니까 좀 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원료 공급 부족으로 포장김치도 마트에 제한적으로 풀리고 있는데 제품을 찾는 발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포장김치 코너입니다. 지금은 제품들이 좀 있지만 어제는 이곳이 텅텅 빌 정도로 포장김치가 팔려나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계된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8,848원. 일주일 전 만 원에 육박하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지만 아직 지난해보다 28% 높은 수준입니다. 관건은 가을 배추가 풀리는 이달 중순까지 버틸 수 있느냐인데 농업관 측 보고서를 보면 이번 달 배추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38.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 가격도 덩달아 들썩이는데 20kg에 18,000원으로 62.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관련 채소들의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추 할인 지원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하고 중국산 배추 수입량을 늘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채소 가격 흐름이 심상치 않아 식탁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측이 주당 83만 원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자 영풍 측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공개 매수 맞불을 놨습니다. 양측이 양보 없이 맞서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마지막 날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26일 공개 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8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소 매수 수량도 삭제해 청약 물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영풍과 MBK가 조건을 바꾸면서 공개 매수 기한도 오는 14일까지로 열흘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고려아연 집은 1.85%를 쥐고 있는 영풍정밀 경영권을 놓고도 양측은 공개 매수가를 3만 원까지 올리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보 없는 지분 싸움에 고려아연 주가는 8% 넘게 올랐고 영풍정밀은 25%나 급등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5조 원을 웃도는 쩐해 전쟁으로 격화하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누가 이기든 주가를 높은 수준에 사야 되고 여기에 따른 자본 조달 비용들을 해소를 해야 되고요. 이쪽도 지분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투자 수익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영업활동 같은 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뒤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난달 숙소를 무단 이탈해 잠적했던 필리핀 가사 관리관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여성 100명은 지난 8월 6일 입국해 관련 교육을 받고 각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5일 가사관리사 2명이 강남구 공동 숙소를 이탈했습니다. 작정하고 연락을 끊은 이들을 찾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나섰습니다. 합동으로 행적을 추적한 끝에 19일 만에 부산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이들 2명을 검거했습니다. 여성들은 붙잡힌 숙박업소에 취업해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가사관리보다 더 많은 월급을 이 업소에서 약속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06만 원을 받습니다. 시범 사업 단계라 고용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와 강제 추방 위험에도 상대적 고임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 decide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It actually deprives us with our freedom. 법무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이 부산에 내려간 경위와 취업 배경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 가사관리사 1,200명 투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규모가 12배로 커지는 만큼 임금 등 근로조건 불만에 따른 무단이탈 재발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해 100만 명 규모의 인파가 몰렸던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유료 좌석 안표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한강에서 펼쳐지는 불꽃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00만 명이 몰리자 올해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유료 좌석이 등장했습니다. 2,500석 예매권이 한 장당 16만 5천 원에 팔렸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25만 원에 되판다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초대석도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가 잘 보이기로 유명한 호텔에는 남는 방이 없고 숙박권을 웃돈을 받고 양도하겠다는 글까지 보입니다. 불꽃축제 명당으로 소문난 식당들은 창가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가는 없고 창가 뒷자리는 있어요. 보이는데 이게 앞에 기둥이 껴있긴 하거든요. 안 보이면 뭐 18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자유롭게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한강공원도 자리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불꽃축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명당 자리인데요. 행사 하루 전부터 곳곳에는 자리를 맡아두려고 깔아둔 돗자리들이 눈에 띕니다. 내일 5일 날 불꽃축제 사람이 내일 인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미리 와서 자리를 좀 잡고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이 와서 주최 측은 유료 좌석 판매 수익은 불꽃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재투자될 예정이라며 좌석 출입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불법 거래된 표는 취소 처리할 예정인 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추석 폭염이 나타날 정도로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때 아닌 가을 벚꽃이 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생체 시계가 어그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새하얀 꽃이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나무를 장식한 건 단풍도 열매도 아닌 봄에 피는 벚꽃입니다. YTN으로 제보된 가을 벚꽃 사진인데 인천과 충청, 전남 등 곳곳에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최근까지 촬영됐습니다. 처음엔 본 적이 없었는데 논산입니다. 충남 논산. 신기하기도 벚꽃이 막 가을에 피니까. 잠시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지만 올해 9월 말까지 3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계절을 착각한 가을 벚꽃이 개화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은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정도로 기온이 높았는데 이렇다 보니 나무도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개화 시기를 혼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늦게까지 굉장히 폭염이라든가 열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스트레스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원래 이 나무와 생체 시기가 적당한 때 벚꽃이 피어야 되는데 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진 거죠. 지난해에도 가을철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일부 해안 지역에서 가을 벚꽃이 개화했고 길가에는 초록 단풍이 낙엽인 상태로 수북이 쌓이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2020년에는 덥진 않았지만 잦은 태풍으로 벚꽃 생체 시계에 이상이 생겨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첫 단풍의 빈자리를 때 아닌 가을 벚꽃이 채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이 같은 이례적 현상이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나사 태양역학 천문대가 이번 태양 주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X9 등급 태양 플레어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3일 발생한 플레어를 2개의 자외선 파장으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의 뒤틀린 자장에 축적된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힘을 비축한 LG와 마법 같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가 프로야구 가을 야구 두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천 챔피언스 파크에서 합숙 훈련하고 돌아온 LG 타자들이 매섭게 방망이를 돌립니다. 푹 쉰 만큼 힘이 실린 타구가 쭉쭉 가을 하늘을 가릅니다. LG가 가장 믿고 있는 것도 화끈한 타격입니다. 특히 4번 타자 문보경은 시즌 KT전에서 타율 3할 6푼에 홈런 5개를 날렸고 출루 기계 홍창기는 5할에 가까운 타율로 가장 매서웠습니다. 작년에 너무 좋은 게임을 형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아직 그 느낌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시합을 들어가면 좀 더 과감하고 자신 있게 하면 또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지환과 오스틴, 신민재 등 KT를 만나면 더 잘 치는 타자들이 평소처럼만 해준다면 LG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준플레이오프에서 저희 타격이 얼마나 터져주느냐가 경기의 어떤 승과 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줄이 이어진 끝장 승부에서 마법을 부리듯 치고 올라온 KT는 확 달라진 팀 분위기에 기대를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큰 경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항상 밑에서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떠가 분위기가 너무 편했어요. 타선에선 테이블 세터를 맡을 김민혁과 로하스가 LG를 상대로 시즌 내내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홈런 7개를 날린 로하스 외에도 황재균과 문상철, 강백호가 나란히 홈런 3개씩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감각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다 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 플레이오프 승부의 방향키가 된 1차전에서 LG는 KT 상대로 시즌 2승을 올린 외국인 에이스 엔스가 KT는 정규리그에서 부진했지만 5위 결정전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9위를 회복한 고용표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이 18이닝 연속 무득점에 4위 팀 첫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쓰면서 2년 연속 가을 야구 첫 관문에서 짐을 썼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승엽 나가! 이승엽 나가! 가을 야구가 허무하게 막을 내리자 두산 팬들은 선수단 출입구에서 2시간 넘게 이승엽 감독 퇴진을 외쳤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연패, 그것도 18이닝 무득점의 무기력한 패배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포스트 시즌에 특히 강했던 두산의 미라클 DNA는 잊힌 지 오래, 타자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묵했습니다. 올해 15승을 쌓은 다승왕 곽비는 가을 야구 첫판 2회에 조기 강판 당했고 2차전에선 19살 막내 에이스 마무리 김태견을 7회 투아웃부터 쓰는 승부수를 쓰고도 속절없이 졌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모든 화살을 떠안았습니다. 프로라면은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승리로서 팬들에게 보답하는 게 우선 가장 해야 할 일인데 그 두 경기를 패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다는 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SSG 이승용 감독도 퇴진 요구를 받았습니다. KT와 5위 결정전 단판 승부 때 앞서는 상황에서 선발 김광현을 불펜으로 깜짝 투입해 역전 홈런을 헌납했고 9회 초 원아웃에선 어깨 부상 중인 추신수를 대타로 내는 무모한 선택으로 씁쓸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스타 사령탑의 순환 시대,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감동만 희생양 삼는 과도한 비난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취득하는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와 계약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은 김하성이 보라스 코퍼레이션을 고용했다면서 어깨 수술에도 불구하고 F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앞둔 김하성이 저평가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올 시즌 주전 유격수를 꿰찬 만큼 몸값을 시험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하성은 지난 2021년 샌디에이고와 최대 5년 3,900만 달러에 계약했고 구단과 상호합의 옵션을 행사하면 연봉 700만 달러를 받고 남을 수 있습니다. 여자 배구 IBK 기업은행이 컵대회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기업은행은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B조 3차전에서 김연경이 30득점으로 고군분투한 흥국생명을 3대1로 꺾었습니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가 27득점, 육서영과 최정민, 황민경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골고루 터졌지만 흥국생명에서는 김연경의 공격이 쏠렸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이미 4강을 확정한 정관장이 벤치 멤버의 기량을 점검하며 초청팀인 일본 아란말에 1대3으로 졌습니다. 준결승에서는 GS칼텍스와 정관장,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이 격돌합니다. 오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았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함이 감돌았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2도, 광주 12도, 부산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5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